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융론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금융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 얼마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하고요. 나중에 대출해줬을 때 얼마나 상환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그래서 미리 전제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하나가 있었죠. 자, 우리가 상환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자 바로 매기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원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는가? 자, LTV DTI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대출 한도를 따져보는 문제. 근데 모르겠어요. 자, 원래는 LTV DTI 문제는 거의 100%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 규제하는 게 저는 LTV DTI 두 개만 따져 묻다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공식은 너무 복잡했고 학교는 문제에서는 출제를 할 수가 없는 문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LTV, DTI 이런 것들 따져 묻겠고 그 앞에 이제 제일 영향가 있고 좀 따분한 파트가 바로 부동산 금융의 분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검토하게 될 거. 자, 우리 교재 순서에 따르면 이런 게 있죠. 자, 부동산 금융 중에서 소위 이제 주택 금융이라는 것을 주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주택 개발 금융. 이걸 이제 옛날에는 건축 대부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대출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걸 공급자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이라 부르고요. 자, 이걸 저당 대출 또는 저당 대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전통적으로 요즘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 대출 금융 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 자, 이게 이제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을 가리켜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축이 될 텐데 지분금융은요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주식 같은 것을 지분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따로 다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을 지분금융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부채금융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아야 되는 금융을 부채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근래 마지막 출제가 됐던 것이 메자닌 금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메자닌 금융은 원래 부채금융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지분금융으로 전환되는 성격. 그래서 회사채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커서 돈을 기업이 튼튼해지게 되면 새로운 주식으로 반환할 수 있는 기회, 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소위 이제 나중에 메자닌 금융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일단 가볼까요? 먼저 지분금융이라고 해서 조인트벤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디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츠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따로 나중에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따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MPTS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들하고 이제 같이 외웠던 방식 중에 하나가 MPTS. 자, 키워드는 T가 돼요. 원래 용어는 전혀 별개 문제로 T라고 하는 거 누가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해서 T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저당이 유동할 때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거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하는 개념 뭐죠? 자, 증자, 자본을 늘린다. 그리고 지분권을 준다. 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람한테 지분권을 주는 형태. 이걸 우리가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많이 구성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자, 여기 전반적으로 조인트 벤처 아직 뭔지 몰라요.
부동산 신디케이션, 리츠, 펀드, 그 다음에 MPTS. 아마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 어려운 게 MPTS. 따로 설명드릴 주제인데 얘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된다?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도 영어 나오는데 일단은 조인트 벤처 뭔지 안 나와요. 부동산 신디케이션 뭔지 안 나와요. 다 지분권 사고 파는 거예요. 자, 돈을 주게 되면 어떻다고요? 지분권을 주는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지분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이따 하나하나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금융이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주택을 사는 사람 3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나중에 1억을 갚아야 되죠. 이걸 우리가 저당금융 또는 모기지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거. 주택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나중에 개판이 되어버렸던 사건. 이게 이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인데 결국 이제 저당금융이라는 개념, 모기지 파이낸싱 또는 이제 모기지 론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서 저당금융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 자,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별 쟁점 안 되고요. 나중에 MBB라고 해서 뱅크, 자, 은행이 어떻다?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이름하여 MBB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MBB와 MPT에서는 나중에 따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확인할 거고, 자, 이 파트에서 출제했던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내자닌 금융이라는 개념에서 담보나 시정 없이 자본의 조달이 어려울 때 주식 연계 채권에서 소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해. 이걸 우리가 회사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공법에서 한번 회사채 나왔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야, 돈 좀 꿔줘라. 앞으로 뭘로 주겠다? 주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주택 상환사채라고 불렀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는요,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부채금융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이건 공법이라는 지식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해가 빠를 테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라고요? 야, 1,000만 원만 꿔달라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1,000만 원 갚겠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혹시 이 1,000만 원 투자 받아서 회사를 키우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테고, 그때 너가 원한다면 자, 새로운 주식 신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투자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만약에 뭘 원한다면, 주식을 원한다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옵션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 사채, 비슷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자닌 금융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뒤에 조인트 부동산 리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대강 감이 잡히는 거. 그래서 또 자산유동화증권도 이름하여 부채금융의 일종인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희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증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 자,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개념을 자산유동화증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가볍게 보시고, 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공법 공부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요. 주택법이라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국민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국가, 지자체, 공사와 같은 공적인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되면 그걸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나 정의를 했었고요. 재원이 공적인 자금, 즉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가리켜서 나중에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인트가요. 자, 두 번 출제가 됐는데,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가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요. 자, 건설업자에게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항상 뭐라고요?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어떻다? 건설 등을 할 때 이때 이 돈을 쓸 수가 있다 해서 되게 이제 좀 이따 지문 보시면 딱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해줄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금융에 분류해서 좀 이따 제일 뒤쪽에서 논의할 쟁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 우선 검토할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하고요. 위츠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소위 지분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조인트 벤처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다른 거 모르겠고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션 다 영어죠. 바로 뭐로 분류한다? 지분금융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게 여기다 정의를 써놨어요. 근데 정의를 써놨는데 시험에 한 번도 정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오는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의 100% 한 문제 구성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론 파트는 내는 영역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신용도 또는 이제 담보 가치, 담보물을 전제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걸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전 건설 사업 거기 쓰이는 용어, 돈 액수를 보면 몇 조 단위입니다. 몇십 조 이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요, 포스콘설 이런 애들이 가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원전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4조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 돈 자체가 어마무시한 금액이 아무리 한전하고 그다음에 포스코건설이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몇십 조를 대출받는다. 이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원전이라고 하는 이 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 이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가 뭐냐면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210페이지.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가리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해서 원전을 건설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조 정도의 이익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지금 필요한 돈이 54조다라고 했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나 포스코 건설에서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한테 야, 이게 100조 생기니까 너희도 좀 투자를 해 라는 식의 개념,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전 건설 사업을 할 때는 포스코 건설 이름으로 대출받지 않습니다. 한전 이름으로 대출받지 않습니다. 포스코 이름이나 한전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스코나 한전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SPC라고 해서 독립법인이라는 것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특수법인을 설치해서 한전하고 포스코 건설이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포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국민은행에서 여기다가 일정한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걸로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 사태라고 하는 것이 터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 사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하여튼 부동산을 좀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뭘 하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돈 끌어다 쓰는 것이 인간된 도리처럼 보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한다. 그러면 금리 아무리 세봤자 10%, 15% 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야. 사업이 성공만 하면 30%, 40% 이렇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갖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20%, 30%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이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게 분양도 하나도 안 되고 다 말아먹어든 그런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이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던 사태, 그래서 저축은행 자체가 문을 닫았던 사태가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 틀을 보게 되면 대출자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이 사람이 특수법인이 되게 될 텐데, 일반 기업 금융보다, 대출자, 금융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가 좀 짜증나는 게 나중에 네이버 검색하실 거 많이 알고 있어요. 대출자하고 차입자라고 한 용어 해서 차입자는 돈 빌리는 것을 얘기하고 대출자는 금융기관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대출하는 사람 대출자 이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우리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는 대출자라고 하는 것은 대출해 주는 사람, 차입자는 돈 빌리는 사람. 차입자가 있으면 쉬운데 대출자만 딱 나오게 되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거. 대출자,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출자는 일반 기업 금융보다 프로젝트 금융 대출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근데 그만큼 어떻다? 위험도도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위험도 때문에 저축은행, 수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예 파산 사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차입자라고 하는 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차입자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바로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거, 특수법인이 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특수법인을 구성했던 각 개별 회사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걸 우리가 비소급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책임을 지더라도 일정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소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송으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예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아예 받아낼 수가 없는 금융. 이걸 우리가 비소구 금융 또는 뭐가 된다?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할까?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좀 이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드릴 텐데 거의 100% 출제 이슈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위험 분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합니다. 물론 29회 때는 좀 다른 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높은 금리, 높은 마진을 생각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는 얘들이 지금 주인 없는 회사라는 거죠. 특수법인이 자, 차입자가 되기 때문에 자, 바로 특수법인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빼돌린다는 거죠. 주인 없는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 분산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독립적인 결제 계좌, 소위 에스크로 어카운트의 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가끔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어카운트 계좌 개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 자체가 뭘 안 한다고요. 자기 계좌로 바로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바로 받지 않고 자 금융권, 자 지금 국민은행이 하는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그 돈을 받겠다. 그래서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어떻다고요? 소비자가 버튼을 눌러줘야지 그 돈이 공급자의 계좌로 넘어가는 방식을 가리켜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적인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감시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독립적인 결제 계좌의 개설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출금의 우선순위를 금융기관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들어온 돈 은행에서 대출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SPC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에게 이익도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자 공사비 이런 것들 지출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지출 항목이 될 텐데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공사비를 먼저 다 지출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수익은 나중에 찾아가도록 이걸 이름하여 출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SPC 입장에서는 내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에스크로 어카운트 개설 그리고 또 하나가 출금의 우선순위의 결정, 설정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 지연 시 자, 그 SPC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또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그 시행회사에 대해서 시행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공사에 대해서는 자, 돈 주잖아요. 또 공사비 지출하게 되니까 책임 준공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했을 때 자, 지금 뭐 10억, 20억, 30억씩, 10억씩 나눠서 준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얘가 한 30억 받고 나서 중간에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지급이 안 되니까 공사 멈추겠다. 이런 거 막아주는 과정. 이게 바로 책임 준공 의무 부여.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 자, SPC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니들도 얼마 정도 담보물을 내놓으라는 보증의 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해서 요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쉽게 요 파트는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 그리고 뭐 부동산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도 역시 지분금융의 일종이다. 해서 의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론 파트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예 다이렉트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거의 이제 최대 출제 경우의 수가 한 7문제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투자론 같은 경우 공식도 많고 등등등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금융론이라고 하는 영역은 거의 문제 자체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찍게 되면 거의 5문제 또는 한 4문제 정도는 거의 벗어나지 않고 출제하는 영역.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선 보시게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라고 하는 거. 이 대박이죠. 리츠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법, 다른 이제 부동산 학계론 교재 등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한 20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에 어마무시합니다. 법 하나야. 근데 이 파트는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나중에 이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을 그의 병신으로 보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내는 문장이 너무나 정형화돼.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해서 굳이 외운다라면 한 5-6개 지문만 외우시게 되면 10년, 15년치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문제 같은 경우 리츠 관련 좀 특이한 지문을 답을 뽑았는데 나머지 4개 지문은 항상 내왔던 지문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다른 게 아니라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사실은 워낙 방대해요.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법조문을 다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좀 이따 지문 보시게 되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맨날 내는 것만 내는 방식이 바로 리츠라는 게. 리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지분금융의 일종이다.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주식이나 지분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입한 사람한테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이 주식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거래가 되니까 그만큼 올라가게 될 거. 이 주식을 팔아서 투자한 사람은 그 지분을 주식을 팔아서 하나 권리를 취득할 테고 두 번째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배당금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이걸 우리가 리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끝났어요. 예, 먼저 제일 간단한 거 볼까요? 2가지가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정책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노량진에 있던 사수생 아저씨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했던 멘트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 조셉 회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세는 합법적이지만 조셉 회피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이건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그 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셉 회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합법적인 수단이다. 절세도 뭐라고요? 절세도 합법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절세 방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나와 있고요. 합법이라고요. 현행법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걸 절세 방법이라고 부르고 현행법 체계 안에서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세 회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르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세 회피한 사람들 겁나 쳐 죽일 놈들처럼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쳐 죽일 놈이면요 그냥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에 고발을 안 하고 항상 언론에서 터뜨린다고 무슨 회장이 어디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조세를 회피를 했네 등등등.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검찰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이 뭐냐면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걸로 처벌을 받지 조세 회피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페이퍼 컴퍼니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실체 회사라고 하는 개념은 자, 직원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 일을 해서 그 주식자,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에게 일정한 배당금 등을 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실체 회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말로 명목 회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게 총 3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개념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크게 3개 제목을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다음 두 번째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세 번째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총 3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 회사입니다. 실체 회사는 얘기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직원을 두고 그 직원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형태 회사를 가리켜서 그리고 지점도 둘 수 있고 이런 형태 회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회사, 바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 등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나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직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하지 않고 어디다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바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직접 직원을 두지 않는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요, 지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직원 안 두니까요. 지점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원도 둘 수 없는 형태의 회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얘하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직원이라는 것 상근으로 두지 않고 지점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 다른 부동산에는 투자를 할 수 없고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내놓은 부동산만을 매입해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만 투자 종목에 법정 부동산에도 제가 줄여놨는데 이건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내놓은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이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다. 실체 회사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뭘 하는 거라고요? 바로 자산관리회사를 맡겨서 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 문제짜리에 해서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를 따지는 게 한 문제 질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 붙여 가야 될 것이 바로 자본금 얘기예요. 이거 57에 35 이걸 외우면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57에 35, 57에 30 아니 57에 35라고 해서 지금 자본금이 2개가 나와 있어 최초 설립 자본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억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될 자본금을 최저 자본금이라고 부르는데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 70억.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초 설립 자본금이 바로 3억 이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6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될 자본금이 50억 이상에서 57에 35에서 끝났어요. 지금 이 정도가 이 화면 하나에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답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의 문제로 보시면 1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29회부터 한 19회 정도, 18회까지 또는 20회 정도까지 다뤘던 주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29회 시험 같은 경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자, 답을 뽑았던 질문은 좀 쓸데없는 것을 갖고 답을 뽑았는데 나머지 4개가 위탁해서냐 실체에서나 명목회선을 이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57에 35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리츠,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리츠라고 불리는 것, 또는 이제 실제 문제로 구성할 때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지문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215페이지부터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지문들을 보면서 관련 내용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교재 앞에 넘어가서 지금 했던 내용들 한번 쭉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 찰나는 지문들이죠. 교재 205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뭐 대출도 받고 투자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부동산 금융이라 부릅니다. 2번 지문은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거의 의미 없는 지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하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고, 그 다음에 거의 안 쓰이는 용어를 써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뭐가 틀렸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그 밑에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이 얘기는 사실은 거의 의미는 없는데, 자,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거기서 용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기 표현 중에 밑에 있는 거예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매입자금의 대출 시장.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시 문제가 나와도 풀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가십시다.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에 비해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주택자금 공급 시장 나와 있죠? 이 주택자금 공급 시장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대부. 그래서 용어 자체가 더 이렇게 어려웠던 지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학이다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 씁니다. 그래서 제일 엽기적으로 나왔던 문제.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엽기적인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 예, 이렇게 해서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학개론 같은 경우도 한 4문제 정도는 좀 엽기적인 문제를 보통 구성을 해요. 그 지문 중에 하나니까 이건 버리고 가실 주제가 되겠고요. 2번 지문 가볼까요?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해서 그냥 요거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한두 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1번 지문 너무 어려워서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교재 이제 206페이지 주택금융의 어떤 기능에 관한 지문들 나와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생략하겠고요. 4번 지문 주택 저당 대출 금리와 주택 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걸 이제 답을 한번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BT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대상적이라고 하면서 거의 대출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올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자금 공급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다?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제론에 관한 개념이랑 비교해 봐야 되죠. 우리 경제론에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이 있었고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그 가격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이에 비해서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면 좋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다지 중요한 질문 아니고요. 그 밑에 이 골 때릴 문제야. 주택도시기금.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 주택도시기금 지금 10년 사이에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국민주택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 리모델링 이런 데 쓰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 금리가 낮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금리가 낮다고. 아니 그냥 신용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낮다고. 그렇다고요. 주택 매입자금이 됐든 간에 또는 전세자금이 됐든 간에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고요. 그렇다. 외워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은 국민은행 돈이 아니에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돈이 아니라고. 주택도시금에서 따오는 거야. 지돈 아니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걔들은 중간에 거간꾼처럼 해서 일부만 수수료만 띄어먹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 국민은행 직원이 마치 지돈이냐 이렇게 겁나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깐깐하게 사람을 괴롭히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주택도시 그거 봐봐요. 내용으로 알면 알수록 기가 찬 세상 일이. 아니 국민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애새끼가 막 뭐라고 서류부터 시작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 그때 이제 배운 사람들 어떻게 야 이게 네 돈이냐 왜 지랄이냐 이렇게 가는 거고 못 배운 사람들은 아이고 저분께서 뭔가 하여튼 간에 자 주택도시기금은 모든 얘기가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런 것과 연계가 되는 이게 포인트라고 해서 바로 지문 보니까 교재 206페이지 1번은 자 쓰잘데없는 소리인데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2번 답이 됐어요. 자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자, 또 임차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다고. 몇 회 때 이제 이 문제가 구성이 됐냐면 23회 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다. 거기 밑에 관련 기출 문제로서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1번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구입에 관한 융자. 자, 준주택은요, 이 준주택은 어디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냐면 주택법에서 공부하는 거야. 자, 주택 외 용도. 주택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주택 해서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더라? 또 하나가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뭐가 있었죠? 나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기숙사. 내가 먼저 얘기할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맞춰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네 가지, 지금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 이건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만 주거용도로 쓰이니까 준주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다 치고 답을 봐야 돼. 4번이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라고 틀렸죠? 모든 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게 이제 유치찬란 문제인데 계속 같은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23회 때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서 틀리게 뽑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회 때입니까? 28회인가요?
28회 때 뭘 냈어요?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초과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통 출제위원들이 5년간 기출문제를 갖고 시험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28회 시험이다. 그러면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3회 때 문제, 그걸 끌고 들어온 거야. 지문 형태로 냈던 문제를 이렇게. 박스형처럼.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한 5년 정도의 문제는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거의 15년치를 분석을 하는데 그걸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중복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결국은 답이 됐던 것들은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별표됐던 것 중에서 너무 지랄 같은 거 빼고 해도 안 되는 거 버리고 답이 됐던 주제만은 얻었다고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주택도시기금의 그 용도가 옆에 보시면 9개인가 있잖아요. 교재 9개인가 있잖아요. 이걸 처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공유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요걸 갖고 23회 때 답을 뽑고 28회 똑같은 것을 갖고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분류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지분 금융의 종류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자, 칠판 통해서 좀 보시고 나서 날려야 되죠. 조인트 벤처, 리츠, 자, 신디게이트, 펀드, 그 다음에 MPTS, 요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우리 바로 지분금융의 유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금융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주택보에서 공부했던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그리고 MBB. 나중에 요 얘기, MPTS하고 MBB 얘기는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주제입니다. 이건 지금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자닌 금융 이런 것들이 있고 지분 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좀 오래전에 나왔던 패턴들이고요.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문제로 나와요.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뭘 골라라? 부채 금융을 골라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뭘 밥 끊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1번 지문이요. 공모의 증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지분 금융의 일종이 된다. 해서 자, 증자할 때 돈을 내게 되면 그 사람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요. 주식을 대신 줬으니까. 2번 지문이요. 신디게이션. 이제 이것도 자, 소위 이제 지분금융. 그 다음에 이제 MBB 나와 있죠? MBB가 그 당시 답이 됐어요. 부채 금융의 일종을 봅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저당에 유동할 때 다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츠 나와 있죠? 리츠도 지분금융.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나와 있죠? 지분금융. 리츠하고 펀드는 똑같은 겁니다. 리츠와 펀드는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 펀드하고 리츠는 똑같은 겁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지금 어떤 회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고요? 이 투자를 받는 주체를 리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다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투자받은 자금 중에서 70%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리츠라고 부르게 되고 펀드라고 하는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펀드라고 부른다고요. 리츠와 펀드는 똑같다고요. 근데 100억을 모았다라고 했을 때 90억, 95억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 100억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고 리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펀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가 되면 그 아이들은 100억 중에 70억까지만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펀드와 리츠의 차이가 이거의 차이예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리츠나 펀드랑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3번인데 이건 나중에 MBB, MPTS 저당이 유동할 때 따로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요. 2번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주택상환사채 2번 모르겠고요. 리츠가 뭐가 됩니까? 바로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준다고요. 돈을 나중에 갚아달라 할 수 없다고. 리츠의 주식을 산 사람이 야 지난번 내가 돈 줬잖아 너 빨리 돈 갚아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식을 줬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옛날 문제들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다 치고 지금 29회 때 문제구나 이게. 리츠 답을 3번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부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조인트 벤처. 영어죠? 따로 공부 안 했었죠? 지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위원, 증자, 신디케이션 이런 것도 바로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지금 부채금융은 자산 유동화 전공과 주택상환사채 지금은 쭉 대충 보십시다. 한 번에 다 못 외우니까 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 4번 문제예요. 매장 금융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해서 답은 1번 신주 인수권부사채 해서 자 발행을 할 때는 사채로 발행합니다. 돈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투자 받아서 그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주식으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놓쳤는데 29회 때 바로 지분금융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전통적으로 한동안 23회, 24회 때까지 한참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 29회 때 지금 지분금융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금융원 전체를 다 본 다음에 판단하실 주제가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소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보니까 1번 교재 210페이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아까 원전, 발전소, 조선소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2번이요. 프로젝트 금융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에서 사업 자체 자산이 틀렸다고 그냥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업 자체 자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떻다고요? 다시 잘 한번 봤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 그리고 뒤에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오른편 구성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질문. 답 안 돼요. 기승전결의 결파트에서 답을 뽑는다고. 프로젝트 금융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옳거나 틀리게 답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요. 소리가 겁나 길잖아요. 그러면 뒤쪽에서 특히 이제 우리 대부분의 문제 자체가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박스.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가 뭐라고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대출자가 금융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 SPC다 해서 오른편. 2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서 SPC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비소구 금융. 받아낸다 할지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받아낼 수 있다. 제한적 소구 금융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비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갖는다. 어렵지 않고요. 4번 질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라 해서 틀렸죠? 수익성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틀리는 것이 뒤쪽에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라 해서 좀 오래전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핵심 지문.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돈 빌린 사람이 쓰는 거죠. 차입자가 돈 빌려가고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때되면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 이게 이제 escrow account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 얘기는 누가? 바로 금융기관이 자금의 집행 등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2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해서 21회 때 틀리게 나왔던 질문 위탁계좌 또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런 취지고요. 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문제 전반적으로 바로 위험 분산 대책에 관한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 위험 분산 대책입니다.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라고 해서 자
금융권에서 금융기관 대출해준 사람이 돈 들어오고 나온 것을 체크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에스크로 어카운트 오른편.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 망하죠. 공사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가서 어떻다? 개발 이익을 인출할 수 있게 처리한다. 2번이 틀린 표현. 3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권,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4번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에 채무를 인수케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원래는 PF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수익성만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안전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하는 이거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결국은 이 얘기도 위험 분산 대책에 관련된 쟁점에서 자 내용을 뭐 천천히 보시면 2번 지문 어렵지 않다는 거 감 잡을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출 기관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 확대 요구.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내라 이거죠. 보증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2번 질문 당해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인화. 3번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질권이 뭐죠? 저당권이랑 똑같은 거야. 저당권은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주고 설정하는 게 저당권. 질권은 유가증권에다가 설정하는 게 바로 동산이나 유가증권. 자, 볼까요? 질권 얘기. 우리가 가변 사업에 X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갑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이 X 토지에 대해서 뭘 설정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얘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 이게 저당권. 자,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가 뭐지? 전당포 사건. 시계 맡기고 나서 돈 10만 원 빌려주는, 시계를 맡기고 돈 10만 원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시계를 팔아서 어떻게 한다? 바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게 질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보통 재벌 회사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3천억이 필요해. 지금 3천억을 좀 융통을 해야 돈이 없어. 그러면 5조짜리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 이게 바로 질권의 설정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행사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게 되면 그 주식 팔아서 어떻게 한다?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질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대출 심사 조건의 완화. 이건 아니지. 아니, 지금 믿지 못해서 이런저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 조건을 조건을 완화시킨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 그러니까 이게 답을 알고 보면 유치차라는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 위탁, 에스크로 어카운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3번 문제, PF 방식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의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위탁 관리 계좌의 운영. 맞죠? 2번 시공사에 대한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3번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 요구. 관계사한테 너도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죠. 4번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 답은 5번인가요?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 아까도 이런 질문 하나 있었죠. 1번 문제에서도 개발 이익의 선지급. 이걸 갖고 틀리게 뽑아냈었죠. 개발 이익을 먼저 주면 안 되죠. 공사가 다 먼저 진행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저는 PF 파트는요, 이렇게 간단해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요즘 문제 트렌드로 보게 되면 거의 뭘 갖고 구성을 하는 거냐면 위험 분산 대책. 4번 문제까지 가볼까요? 자,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아니죠? 이건 기업담보대출이죠. 그래서 1번 틀린 표현. 프로젝트 금융 기본 출발점이 뭐라고요? SPC라는 독립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담보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라고. 그럼 이 아이들의 기존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기업금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가 된다. 자, 보십시다.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하나의 SPC를 설립을 합니다. 여기서 대출을 프로젝트 금융으로 대출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부채로 표시가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얘들 갚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SPC, 독립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 관련해서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SPC는 독립법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거지 A, B, C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얘들한테 아까 중간중간에 몇 가지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든가 몇 가지 그런 안전조치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SPC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에 이 대출액이 부채로 표시가 될 것이 아니다.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얘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집은 틀린 거예요. 자, 3번 질문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컨디션은 영향이 없다. 이건 당연히 틀린 편이지. 이 프로젝트 발전소 사업이 망해버린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아까 저축은행 사태를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옳은 편인데 일단 유보. 이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29회 때. 그 다음에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보관한다. 차주가 빌리는 사람, 차입자를 줄여서예요.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차주가 임의로 보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29회 때 문제 같은데 이게 그동안 안 썼던 용어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사업주 해서 스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SPC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일단 유보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대충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보시오.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리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 이건 진짜 대박이야. 항상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 리츠라고 하는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실체 회사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회사.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위 명목회사에 불과하다. 두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7,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5, 3억에 50억, 앞에는 5억에 70억. 이것만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강의를 똑같이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리츠라는 개념과 펀드는 같은 것이다. 다만 투자받은 이 자금 중에서 7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리츠라 부르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70%까지만 어떻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펀드라고 부른다. 해서 질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첫 번째 박스 유치차라는 질문들이죠. 옛날 질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장점은 일반인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같이 붙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서 나도 일부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리츠라는 개념이죠. 옛날 질문입니다. 2번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 투자한 자본 자체, 투자받은 자본 자체를 70%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면 뭐가 되고 리츠가 되고 그 다음에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걸 펀드라 부른다. 다 옛날 지문들이에요. 이런 지문들은 지금 법조문도 아니고요.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도적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조문들입니다.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치 않아요. 자, 이제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 이제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 나와 있습니다. 하나 답 나오고 하나 쉬고 하나 답 나오고 하나 쉬고 하나 답 나오고 하나 쉬고.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란 끄트머리 명목 회사로 틀렸죠? 한숨 쉬지 말고 주어서로 끌어가면 되잖아. 실체회사죠?
아,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갈 때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지문이 겁나 길면, 아휴, 이걸 언제 다 읽냐, 이렇게 가만히 말고 우선 주어, 수로 끊어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뒤에 명목 회사다. 이미 틀렸죠? 그 당시에 답이 됐던 지문이다. 별표되어 있어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들 수도 없다. 맞죠? 명목 회사니까. 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회사는 명목회사라고 따져 물을 때 상근 임직원 둘 수 있다, 지점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실체회사의 상징값이라고요.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가 아니고 명목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은 들 수가 없다. 지점도 설치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도, 이 지문도 취지는 뭐라고요? 법조문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건데 실체회사냐 명목회사냐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끄트머리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틀렸죠? 답이 됐죠? 아, 별표 표시되어 있잖아요. 답이 됐던 지문이다.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형 회사로 운영된다. 근데 중간에 틀렸네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실체형 회사로 운영된다. 틀렸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실체회사고 지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다?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5번 지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틀렸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둘 다 명목회사이고 상근 임직원 둘 수 없고 지점 둘 수 없고 그리고 차이점에 따르면 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정한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차이라고 그랬어요. 답이 됐고. 6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서 뒤에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해서 뒤쪽이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29회 때 문제랑 연계가 되는데 자, 이 명목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법인세는 뭐냐면요. 소득세예요.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소득세.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내야 되는 세금을 법인세라는 개념. 그래서 법인세 감면 효과 때문에 소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지문 좀 어려웠어요. 이제 근데 29회 때 관련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실체회사냐 명목회사냐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 그래도. 그 뒤에 보면 57에 35 이걸로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으로 한다. 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으로 한다. 틀렸죠? 5억이죠. 3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 틀렸죠? 경우수가 틀리죠? 5억짜리도 있고 3억도 있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까 3억. 그걸 퉁쳐서 1억 하면 이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10억 이상 틀렸죠? 3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만들어질 자금 뒤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요건 맞죠. 그래서 순서가 3억, 5억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박스.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100억 이상. 틀렸죠? 얼마가 돼야 돼요? 5, 7이니까 70억이죠. 아까 자기관리는 5억에 70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 3억에 50억.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뒤쪽 얼마가 돼야 됩니까? 50억 맞나요? 35니까.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고 6개월 후에 얼마? 50억 이상이 돼야 되죠? 30억까지 틀렸고. 4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다고 6개월이 지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업 자본금은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맞죠? 그냥 그래요.
자, 그러다 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57에 35, 명목에서 실체에서 이런 얘기. 문제 하나만 가십시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14페이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이상. 맞나요? 네. 오른표.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이상. 맞죠? 네. 3번 공인중개사로서 모르겠고요.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요거 맞죠? 네. 여기까지 맞죠? 네. 지금 루틴화된 문제가 1번, 2번, 4번은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남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자, 5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연 설립이 가능하다 해서 자, 요거를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현물 투자. 그 밑에 어디 나와 있어요? 현물 출자의 제한 나와 있죠? 교재 하단부 그 동그라미 2번 현물 출자의 제한 나와 있죠? 이 문제가 특이한 게 나온 거야. 해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그냥 현금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취지고요. 여기 이제 살아남 붙일 게 3번 질문이죠. 자,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명제. 요거는 이제 어디를 가서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 지금 보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투자 운용 인력 등 나와 있죠? 살 붙이는 거 29회 때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용 인력이라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박스 가니까 감정평가사 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 전문 인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치고 대충 감만 잡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이 사람이 직원이 되는 구조.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5년 이상 또는 석사기 이상의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그분의 종사한 사람. 이걸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이 대신에 이제 하나 기억할 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이라는 거 나와 있죠? 얘들은 직접은 운영 못하죠? 위탁을 하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윈가.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 이상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 등을 일정한 수를 상근으로 둘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 얘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여기도 얘들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회 때 문제는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물 출자할 수 없다. 요 특이한 주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대단히 특이했던 주제가 현물 출자 얘기가 나왔었고, 다만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씩 기존에 나왔던 문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뭐라고요? 1번, 2번, 4번은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된다고. 214페이지 1번, 215페이지 2번, 그 다음에 215페이지 아까 4번. 이건 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다 57에 30하고 실체에서 명목해서 세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조금 실력이 쌓였을 때 나머지 지문들 교재를 보면서 살을 붙여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다 보시려고 하면 죽도 없도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오늘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 지문들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채금융에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